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한 번쯤 외치려고 나왔습니다. 밤사이 전국 9개 지역 자영업자 차량 시위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를 향하는 올림픽대로에서 비상등을 켠 행렬이 이어졌고 시위 차량은 SOS 신호에 맞춰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추산대로 수백 대이든 주최 측 집계대로 수천 대이 등 공동체를 위한 인내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는 선례가 필요합니다. 편가르는 거 싫지만 건물주는 무탈하고 임차인은 파산하는 이런 구조엔 분명히 하자 보수가 필요합니다. 9월 9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엘살바도르가 달러화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거창한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분 경제 개편된 청약 내용, 방식 짚어보고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하고 크라이슬러 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과징금 물게 됐네요. 두 가지 소식 10분 경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요즘 거리 걷다 보면 패션에 약간 변화가 있구나, 요거 예민한 분들 느끼셨을 텐데 저희 때 표현으로 하자면 배꼽티, 요즘 패션 용어로 하자면 크롭티 입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배꼽이 보일랑 말랑, 요거 보고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시던 기억도 있는데 패션에 다시 레트로 바람이 분다고 해요. 1990년대 패션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옷들이 유행하게 될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그리고 늘어나는 깡통 전세 때문에 속타는 임차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경제탐사 이변의 이런 변이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성장에 대한 우려 및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주문 둔화 경고에 따른 관련주가 부진한 가운데 가격 전가,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런데 용이한 이제 식품이라든지 음료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좀 매파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및 유동성 공급 지속 등을 발표한 이후에 낙폭이 일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경제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의 9월 경제 낙관 지수라는 게 좀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대비 5.1포인트 하락한 4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50인데 이것을 하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개월 이후에 경제를 말해주는 전망 지수는 53.1에서 46.5로 큰 폭으로 이제 둔화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돈 많이 나가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재정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63.2에서 64.9로 5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는 많고 경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여기에 6개월 후에 당신의 재정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개인 금융지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난달 대비 좀 둔화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속한 철군이 나오면서 네. 정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여기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그다음에 추가 9월 6일 미국의 노동절 기준으로 해서 추가 실업급여가 지원되는 게 종료가 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경제전망 보고서 베이지북 내놨는데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저속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내용들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 7월에서 8월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위축된데 따른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균형 잡힌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은 이 말은 테이퍼링을 굳이 이제 단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완곡하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은 모든 지역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물가의 경우는 상승률이 높은 속도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부 기업들은 앞으로 판매 가격을 크게 인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격 전가가 이제 활발하게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 어제 카카오 네이버 주주들은 굉장히 충격받은 하루였는데요. 일단 뭐 오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3.6% 정도,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하락하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0.5% 내외에 하락한 가운데 오늘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더 출해될 수가 있고 또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얘기 거의 매일 드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할 때는 심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 같은데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걸 상수로 보고 방역의 체계를 서서히 바꿔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동안 금융권 그리고 철학자들의 큰 고민이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하나 있죠. 지난 6월 엘살바도르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희도 그때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장을 보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네요. 7일부터였는데 첫날부터 시세가 폭락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파장은 어떨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욱입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는 진짜 돈이 됐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나요? 네, 뭐 이제 법정화폐가 됐다는 의미는 이제 누가 물건값을 비트코인으로 낸다고 할 때 그건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쓰려면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가 만든 지갑인 치보라는 거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걸 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엘살바도르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아시다시피 좀 시니어 분들은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수수료가 되게 높아요. 그럼 누가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높을 때는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 5,000원 내기 위해서 35,000원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누가 내느냐는 문제도 있고 네. 또 다른 문제는 물건값을 비트코인으로 표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러로 표기한 다음에 매번 계산할 때마다 또 이거 환산해야 되는데 여러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복잡하네요. 이게 만약에 커피 사러 갔는데 커피 옆에 이제 그 횟감에 쓰이는 시가 이렇게 써 있으면 그때그때 그렇죠.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엘살바도르는 원래 자기네 돈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자국 통화를 버리고 원래 달러를 사용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엘살바도르는 GDP가 한국 7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통화를 버린 지는 꽤 됐었죠. 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자국 통화가 원래 없었다고 해도 달러를 쓰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과감하게 갈아탄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를 버리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라든지 어쨌든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탈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모순인 게요. 비트코인은 이 중개소에 종속돼 있잖아요, 가격이. 네. 그래서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중개소에 종속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할지를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이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게 어쨌든 자국 통화라는 거는 자기들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 달러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지만 이건 중개소이기 때문에 더욱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통화로서의 기본적인 화폐 역할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연동한 값을 치른다 하면 이게 진짜 달러에서 벗어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여하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사용하게 된 국민들의 반응일 텐데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자명한 게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씀으로써 더 좋게 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도 불편할 거고요. 기존보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를 뭐 익숙하게 써본 사람도 없고 네. 수수료, 뭐 전송, 속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들이 실제로 이거를 좋아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약간의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 시위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60,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국민의 70%가 아예 은행 계좌를 튼 적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 송금하는 그 이전 소득 수지가 높은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그 비트코인은 안 쓰는 게 더 나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세계에서 실제로 계좌를 안 갖고 있는 국가가 되게 많아요. 네. 미얀마 정도만 해도 80% 국민이 계좌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계좌가 없는 이유에 조사를 해보면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좌를 안 만드는 거예요. 아, 필요가 현금 없군요. 생활은 네. 하지만 굳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화폐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전히 25%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돈을 쓰거든요. 우리가 페이먼트를 많이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돈이 제일 편리하죠.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기기가 필요가 네.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큰 돈을 보낼 때는 또 디지털 페이가 중요하고. 그러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편리성이 있던가 아니면 결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용이성이 비트코인은 있어야죠. 네. 화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서 사용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측면에서 다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작품성, 흥행성 다 놓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을 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상황은 반대였네요.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 대통령이 발표할 때부터 시장은 사실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 요번에도 이제 엘살바도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른 영향에서 왔다 갔다 한 거를 사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처음에 선언했을 때부터 그 중간 과정에도 사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멘트가 있었지만 그 이 세계 최빈국에 이제 속하는 데다가 사실은 화폐가 영향을 미치려면 그 나라의 교육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엘살바도르가 어떤 화폐 정책을 취하든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이라서요. 네. 그렇군요.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3개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 이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가고 여기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한다. 그러면 국제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시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 규모가 너무 작고 일단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요. 세계 107위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화폐로 일단은 편리 쓰이기도 힘든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 자체에 결함이 많거든요. 화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활성화될 수도 없지만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엘살바도르 경제 규모 자체가 다른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는 이제 못 된다고 봐야죠. 차찬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겠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약제도 관련해서 불만들 참 많았는데 이제 아이 없는 신혼부부 또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이른바 특공 청약 가능해진다고요? 예,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공급 관련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 젊은 층 사이에서는 사실 청약제도가 로또나 다름없다, 뭐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는데요. 특별공급 청약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또 그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 소득 기준이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에서 160%로 확대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공 물량 30%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이 30%에 한해서는 자녀 수를 따지지 않기로 해서요. 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고요. 생애 최초 특공에는 1인 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정부는 이르면 11월에 시작되는 민간 분양 사전 청약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편 상황을 담은 주택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석 전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택공급 관련 개정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추첨제 30% 고분량의 소득 기준은 사라졌는데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첨제 30%의 경우 소득 기준은 없어졌는데요. 자산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 보유 상위 20% 수준인데요. 공공분양 특공의 경우는 자산 기준이 상위 30% 2억 1,550만 원인데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은 건축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분양 중에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채 등의 금융자산을 자산 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민간 분양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종전보다 약간 이 시장의 불만사항들이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 공급 비중, 그러니까 가점제 적용되는 물량은 유지가 되고 추첨제 물량은 딱 30%로 제한해 놓은 거는 좀 그렇다. 이거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결국에 공급 총량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될 거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다 최근에 경쟁률이 거의 정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실시했던 그 사전 청약처럼 이게 사실 그림의 떡이 될 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따져보면 전체 민간 분양 공급 물량의 9% 수준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신혼 특공이 4만 호,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이 2만 호 공급이 되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 이 추첨제 물량이 1만 8천 호 정도니까 뭐 이렇게 엄청 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쪽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지난 6월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7%에서 10%까지 그리고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15%에서 20%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평수 기준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사전 청약에서 너무 작은 평수는 인기가 없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왜 저소득층, 저자산층은 작은 집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자동차 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조작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허위 광고를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공정위가 배출가스량을 조작해놓고 친환경 경유차라고 광고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8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프랑스의 푸주 시트로행이 합병해서 올해 1월에 출범한 스텔란티스라는 그룹도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미 이 회사들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요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인증 시험을 할 때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감 장치 성능이 저하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 회사들이 이렇게 조작된 차량을 팔면서 환경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광고를 해서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챙기면서 거짓말을 했다. 처음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이들 회사는요, 소프트웨어 조작이 된 차를 팔면서 그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요,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맞도록 차량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작이 드러나서 환경부에서 인증 취소를 받은 차량에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조작을 한 차량은 당연히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도 거짓인 셈이죠. 그리고 아우디는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서 아우디 TDI 엔진이 유로 6를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유로 6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인데요. 유로 5를 적용하다가 이 기준이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문제가 된 차량은 유로 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미 자기들이 이미 유로 6를 지키고 있다라고 광고를 한 건 역시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자꾸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한국 시장이 만만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배꼽티가 돌아왔어요. 저희 때는 배꼽티라고 했는데 요즘은 전문 용어로 크롭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자켓의 길이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10cm 이상 짧아졌습니다. 바지는 제가 대학 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G 브랜드의 모델처럼 굉장히 통이 넓어졌거든요. 저희가 샌들에다 그 바지 입고 그 온 동네 다 쓸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보내는 시간 꽤 많으시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이 복고의 느낌적인 느낌은 뭔지, 영폴티 X세대가 돌아온다의 저자이시죠?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의 이커머스 사업부 이선미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도 바뀌시고 뭔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네, 가을을 맞이해서 좀 일단 히피펌을 좀 했고요. 히피펌이요. 네. 그게 뭔가 패션업계 종사자가 하니까 따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도 느껴지고요. 니트도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FW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오늘 신상을 네, 입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 로고가 굉장히 큰데 수공업이라고 써 있네요. 핸드크래프트. 알겠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통넓은 바지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스키니진만 입는 그런 시대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맞춰서 배꼽티 입고 다니는 분들도 아주 많아졌는데 올가을, 소위 뭐 업계에서는 FW라고 하는데 요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FW의 트렌드를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Y2K 패션이다라고 얘기를 Y2K요? 네, 하는데요. 밀레니엄. 네.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까지는 이제 1990년대 좀 트렌드가 다시 와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2020년대부터는 그 Y2K 패션이 조금씩 시작이 되다가 올해는 좀 대세가 됐어요. 네, 근데 그 Y2K라는 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그 1999년에서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왜 컴퓨터가 뭐 숫자가 다 뭐 0이 되면서 뭐 이제 전기도 끊기고 뭐 은행 계좌도 네, 날라가고 예, 막 그랬던 소문들이 막 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그 사회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그런 세기말의 해프닝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때의 패션이 그러니까 1999년도 말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 패션이 다시 돌아온 게 이제 Y2K 패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Y2K 하면 엄정화 씨가 그 사이버룩에다가 네. 헤드폰에 물 담아서 그 착용하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안전지대 보이런던 이런 브랜드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정말 역대급 인터뷰도 이때 나왔던 그 90년대생 X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 다 쓸고 다니는 통넓은 바지에 크롭 티셔츠 말고도 Y2K 세기말 패션 생각해보면 야, 내 흑역사는 이 시기에 다 모여있구나 싶거든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좀 과했다. 네, 투머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Y2K 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 서양의 하이틴 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세기말 패션의 대표적인 그 아이콘이라고 하면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하고 페리스 힐튼 를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꼽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유행시킨 게 그 벨벳 트레이닝복 위아래로 엉덩이에 핑크라고 써 있는 거. 네, 그렇죠. 그거랑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좀 골반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 로우라이즈한 청바지에 이제 배꼽티 입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SNS가 없었는데 그 파파라치들이 이제 사복 패션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좀 유행이 됐었죠. 맞아요. 그룹 듀스의 경우에도 보면 이게 바지가 확 내려가서 속옷 브랜드의 그 벨트가 노출되거나 밴드가 이렇게 보이는 밴드가 노출되거나 그리고 스티치가 엄청 과한 청바지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속속 보여요. 비슷하게 태연 씨, 조이 씨, 뭐 블랙핑크의 제니 씨, 소미 씨 이런 분들이 무대 의상으로 보여주시는 패션이 X세대에게도 낯설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G세대하고 X세대가 약간 통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Y2K를 직접 겪었던 X세대나 밀레니얼들은 이제 좀 지금 다시 돌아온 Y2K 패션 트렌드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흑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되살아난다고 하니까 나의 봉인되어 있던 흑역사들이 다 이제 봉인 해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 이제 X세대나 밀레니얼들은 이게 한번 겪어본 거여가지고 좀 옛날 거고 촌스럽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안 겪어본 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Z세대가 이제 Y2K 패션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행이 이제 미국의 2000년대 생들이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뉴욕 맨하탄에 그 빈티지 의류 가게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골목이 있대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빈티지 숍에서 이제 옛날 옷들을 이제 발굴을 해내면서 이제 이런 이 유행들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그 밀레니얼이나 X세대랑 다른 거는 중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20년 정도면 이제 좀 빈티지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라고도 하죠. 이제 근데 그 Z세대들 중에서 이제 좀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쓰는 앱 중에 그 영국에서 그 패션만 전문으로 거래하는 중고 거래 앱이 이제 디팝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3대 온라인 패션 마켓이라고 하는 SG에 인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이제 그 이 디팝이 이용자 3천만 명을 넘기면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사용자들이 90% 이상이 26살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빈티지를 좋아하고 중고 옷에 좀 거부감이 없는 그런 Z세대들이 옛날 옷을 발굴하면서 이제 지금 Y2K 패션이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좀 글로벌한 패션 트렌드로 좀 퍼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나라 가수들 네.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그 위아래로 이제 벨벳 트레이닝복 입은 예, 그런 사진을 뭐 SNS에 올린다던가 또 가수 선미 씨가 이름이 같은데 가수 선미 씨가 그 Y2K 패션에 지금 진수를 지금 거의 보여주고 그런가요? 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인별그램에 네. 그 Y2K의 뭐 귀환을 환영한다 뭐 이런 포스트도 올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2000년에 인별그램이 있었다면 좀 이렇게 꾸미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제 착용한 옷도 그렇긴 한데 이제 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그 꾸미는 감성도 핑크라던가 뭐 형광이라던가 쓰는 서체라던가 네. 이런 것들도 되게 그때의 감성을 예, 잘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Z세대랑 그다음에 Y2K 그 세대의 감성이 좀 어떤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Y2K가 어쨌든 한 세기에서 다른 세기로 이제 넘어가는 네.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기 말의 불안과 그리고 뉴 밀레니엄이라는 좀 희망이 좀 혼재되어서 이렇게 좀 공존하는 시기였는데 지금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불안해하고 있지만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좀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있듯이 네.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희망이라던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시대적으로 섞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미래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갈망하는 문화적인 베이스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로 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지금 말씀 분석들을 하고 들어보니까요. 있죠. 그 X세대도 Y2K,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가 된다는,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는 0000으로 시작하는 연도를 다시 리셋한다는 큰 충격이 있었고 코로나도 코로나 이전 BC하고 AC로 나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강펀치를 한 번씩 맞는 세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패션은 회전문이다. 어차피 돌고 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2000년 무렵과 2021년 전후에 평행이론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션 유행의 시작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실 다시 보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집콕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루함에 못 이겨서 이제 OTT를 통해서 이제 각종 영상들을 보다가 이제 옛날의 고전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좀 이제 서양 10대들이 좀 많이 보기 시작한 게 뭐 클루리스나 핑카로 살아남는 법이나 뭐 가십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진짜 나오는 주인공들 옷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의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에 좀 흥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유행의 동력이 됐고 그래서 뭐 가십걸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에 가십걸 리부트로 다시 나오기도 했고 네, 그런 것들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스쿨걸 룩해서 체크 패턴의 자켓이랑 같은 패턴의 테니스 스커트를 그렇죠. 세트로 입는다던가 프레피룩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위아래를 세트로 입는다던가 뭐 핑크한 옷을 입는다거나 청청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이제 과감한 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청청. 저희 때도 읍내에서 청바지에 청카바 입으면은 이제 멋쟁이로 인증하는 그런 코드가 있었는데 가십걸이
이제 고전이 돼서 이걸 보고 오호 요런 시대도 있었어 하면서 리부트를 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가십걸 1이 제 기억이 2006년, 2007년이면 2000년으로부터도 꽤 뒤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인기 덕분에 세기말 감성이 이제 가득한 브랜드들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로고가 가슴에 딱 지금 오늘 입고 오신 것도 로고가 굉장히 큰데 한동안은 막 롱앤린 그리고 로고를 숨길 거야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네. 이제는 누가 봐도 그 브랜드 이게 다시 유행인가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정말 그 가슴팍에 커다랗게 로고를 빡 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좀 유행이 됐고 이제 그런 걸 좀 힙하다고 보는 그런 트렌드인데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앞장서서 이끄는 게 20년 전에 이제 그 추억의 브랜드들이 좀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리라는 브랜드가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제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1시간에 뭐 1억 5천만 원을 판매했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리라는 청바지는 저희 작은아버지들이 입고 다니던 브랜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어른들은 되게 놀라세요. 그 브랜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와, 또, 예. 그 바지 때문에 그게 저희 세대 등골 브레이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청바지 가격을 수십만 원대로 끌어올린 아마 네. 그 주범이라긴 뭐하고 선두주자 네. 정도 됐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도 로고를 이렇게 전면으로 프린트한 그 티셔츠를 가지고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챔피언도 좀 LF에서 네, 국내 영업을 좀 재개를 했고 예. 또 노티카라는 브랜드도 이제 올해 아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다시 론칭을 했어요. 그때 뭐 네. 점퍼에다 돛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네. 브랜드들이 다 특징이 이제 로고를 전면적으로 음. 내세우고 있고 또 좀 올해 말에는 뭐 이제 트루릴리전이나 아니면 뭐 스톰 같은 브랜드들도 다시 런칭을 한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추억의 단어인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S 브랜드의 경우에는 소지섭 씨, 송승헌 씨 이런 당대 스타들이 다 이 브랜드의 그 페이퍼 모델로 네, 다 맞아요. 연예계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40대 중반 이후의 연예인들이 데뷔할 때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다시 살아난다. 그럼 결국은 레트로 빈티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본 광고하고 그 인문학 강의랄까요? 인터뷰는 70대 그 밀라논나라는 유튜버. 네네. 아, 정말 힙하신 분이죠. 그쵸. 그래서 할메니얼, 그레니룩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 보면 가수 아이유 씨 뮤직비디오 같은 걸 봐도 그레니룩이라고 하는 꽃자수 가디건 아니면은 얌전한 스커트, 구두에 약간 끌어올린 양말 네, 이런 네. 것들이 유행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할머니 옷을 다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번 그 FW 시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니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레니 룩의 가장 좀 핵심적인 아이템이 니트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레드 같은 그런 강렬한 컬러부터 해서 막 이렇게 좀 강렬한 보색 컬러, 이렇게 화려한 컬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에스닉한 무드가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뜬 것 같은 예, 그런 패턴들이나 뭐 페이즐리, 아가일, 뭐 체커보드 같은 그런 다양한 패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왜 조직감들도 케이블 조직이라고 해서 네. 꽈배기처럼 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같이 오면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좀 그 그레니 룩도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Y2K 패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깔맞춤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니트로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세트를 갖춰서 입는다던가 이야, 아니면 이제 네. 니트 민소매 탑 위에 니트 가디건을 입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니트 중에서 좀 튀게 좀 예전에 좀 몇 년 동안 안 입었는데 좀 많이 입는다라고 하는 게 니트 베스트. 아, 네, 니트 베스트 같은 것들도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조끼죠. 네, 그렇죠. 니트 조끼.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같은 형향으로 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롱 니트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그냥 편하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서 입으면 되는데 좀 이렇게 신경 쓴 것 같이 입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같이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옷도 봤습니다. 저희 때 청바지 앞을 일부러 터서 네. 스커트로 만든 그 모양의
롱스커트가 유행하기도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시 지금 유행이에요. 그게 예.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정리하지 않은 제 옷장만 찾아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진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 분위기 간다. 그러면 옷장에서 잠자고 있던 그 옷에 맞게 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패션은 좀 돌고 뭐 이제 20년 주기로 유행을 하고 뭐 이제 좀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과거를 소환하는 트렌드는 계속 될 건데 그래도 또 이제 패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걸 바로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 지금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하고 또 좀 새롭게 발전을 시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입으셨던 옷장 속에 있는 아이템이랑 지금 유행하는 옷들을 좀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좀 코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은데 그때 옷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에 띄었던 게 그 최근에 4050이 패션의 그 큰 손이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세대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너도 나도 중년 이후를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대표적인 그 4050 플랫폼 중에는 이제 퀴닛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50대를 겨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이게 투자 유치액이 벌써 한 160억 정도가 넘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수도 15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의류 앱 중에서는 월간 사용 순위가 5위까지 올라간 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앱이 일단은 좀 선두주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카카오 스타일이 지그재그를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4050 세대를 겨냥해서 포스티를 론칭을 했고 그리고 무신사도 올해 중에 이제 좀 중년층을 겨냥한 플랫폼을 좀 별도로 론칭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선두 그 사업의 좀 성공을 보면서 이제 이 4050 시장의 좀 성장세가 좀 크다라는 거를 좀 확인한 이제 후발 주자들이 좀 여기 뛰어들면서 좀 시장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시판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네요. 저는 그거 생각나요. 스톰 292513까지 기억하시는 9779님 몹시 칭찬합니다. 이분 굉장히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리고 그 패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생각보다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신사가 결국은 이 2030 세대 모나미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하얀 티에 까만 바지. 네. 그 전국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게 만든 회사인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 패션 기업이 이제는 단순히 패션 기업에 끝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 하반기에 이 정도는 입어줘야 멋쟁이다. 그 특별히 유행하는 섬유? 이 패션업계에서는 패브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유행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좀 튀게 눈에 많이 보이는 소재는 좀 페이크 레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리얼 레더가 용어로 아니고 레자. 네, 레자라고 네. 하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라이더 같은 거 짧은 자켓만 입었는데 그 매트릭스에 나왔던 그 롱 트렌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페이크 레더로 만들고 남자분들은 어지간히 멋부리는 분들 아니면 안 입었는데 이제 이번 가을에는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벨벳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벨벳 트레이닝 셋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레자와 벨벳의 조합이라 그래요. 어떤 룩을 우리가 거리에서 보게 될지 안녕 프란체스카 같이 입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의 이커머스 사업부 이선미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즐거운 얘기하면서 저희가 한동안 잠깐 추억 여행을 좀 떠나기도 했는데 2782님 스톰 닉스 제가 딱 그 세대입니다. 시골의 평범한 여고생인 제가 키가 좀 크다는 자신감에 신청서 냈는데 모델 접수해서 결과는 좋지 않으셨군요. 자, 저도 장롱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템 다 있는데 이젠 그 몸이 아니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승리한다님, 얼르프, 코롱, 월드컵 다시 나오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요. 뭐 니코보코 얘기하신 분 계시고 뭐 굉장히 많으신데 9459님 한때 에미넴 음악 들으면서 CDP로 복장은 3-4 룰라의 체리나 씨처럼 타이트한 티셔츠에
통 큰 바지 입고 아랫단은 막 워커에 앞정 꽂아가지고 고정하고 벨트 길이도 무릎 아래 길게 혹시 앞머리에 더듬이까지 내리셨던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길 바래요. 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진지한 얘기할 건데 사설이 길었네요. 오늘 주택시장에서 사실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전세 가격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값에 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일 텐데 매매 가격보다도 비싼 깡통 전세가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보니까 깡통 전세였더라. 이게 돌려받기 어려웠더라. 이런 임차인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내변호사회라는 모임이 있군요. 이 어떤 모임입니까? 예, 사내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사내라고 돼 있는데 공공단체나 조직 같은 데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네. 대략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지금 있다고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전체 한국 변호사 숫자가 지금 3만 명 조금 넘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ESG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정보도 교환하고 네.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는 모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그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포함해서 뭐 법률구조공단도 있겠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깡통 전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일단 깡통 전세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가보다 매매가를 웃돌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깡통 전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깡통 전세라는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깡통 전세라고 하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때 집을 팔아도 이제 전세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깡통 전세다라고 부르고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말 자체로는 넘어야 되지만 일단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한 예를 들어서 매매가율이 한 80%를 넘는다 이러면은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는 나중에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 집주인이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그거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빌라에 들어가실 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요즘 조심하셔야 될 텐데 만에 하나 내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 피해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나 다른 데 이사 가기로 했는데 전세금을 빼주질 않는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일단 법률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피해를 봤다고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지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제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형사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이제 사기죄 구성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기죄라는 게 뭐냐면은 기망 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상대방을 허위의 사실로 속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원래 얘기하면. 안 주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 깡통 전세를 만들어 가지고 안 줄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 이런 고의나 과실이 있어서 깡통 전세를 만들었다. 아니면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어쨌든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인이 소송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피해 구제 과정도 참 지난하고요. 네. 손해를 보게끔 만든 요 상황에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한 사람을 끼우잖아요. 네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연결해 주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결국은 부동산한테 책임을 물은다는 거는 집주인은 당연히 책임을 진다는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아무 책임이 없는데 중개사한테만 책임이 그럴 있는 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거의 네. 드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 뭐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가지고는 애초에 처음부터 부풀려서 깡통주택을 양산할 생각으로 내 집의 시세가 예컨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전세 시세를 3억 5천을 간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집을 분양한 한두 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채를 분양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다세대 주택이면은 안에 한 10가구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랑 같이 짜서 이런 일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깡통 전세로 법의 도움을 받아서 사기죄를 입증한다. 일단 증거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깡통 전세가 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날 속여가지고 이렇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회수 못하는 상황을 일부러 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결국은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분이 한두 채를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약간 기획부동산처럼 이렇게 뭐 10채, 20채. 여러 채를 네. 10채, 20채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채를 지어가지고는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처벌이 됐는다기보다는 이제 처벌의 정황이 되는 거죠. 이런 왜냐하면 고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사람의 머리를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추단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심한 경우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컨대 한 전세 한 집인데 전세를 두 집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일전에 그건 뭐 이중양도 누가 이런 봐도.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은 발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부동산을 양산한 다음에 이 제3자한테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경매에 넘겨버리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그냥 처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집주인은 그냥 경매 대금 내면은 자기 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기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추적을 하셔서 이제 증거 수집하는 게 필요한데 요새 이제 증거 수집 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입니다.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주고받은 어떤 뭐 네네. 혹시라도 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캡처해 두시면 되는데 이 상황까지 안 가면 제일 좋죠. 근데 형사처벌 좋은데요. 이거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민사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거 요거는 가능합니까? 이 형사로 특히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오는 이런 상황을 사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긴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건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한테 돈이 있어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깡통주택을 고의로 만들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자기 이름으로 재산 같은 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는 이겨도 얻는 게 없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깡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약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뭐 권리관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깡통주택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굉장히 전세 구하기가 힘들고 거주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주변 시세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선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럴 거를 조금 참으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근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신고하시는 거, 확정일자 받는 거 요게 101이라는 것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증시 시황은 서상영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지금 본부장님 지금 상황 짧게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경기 둔화 이슈 때문에 납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이제 주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